죽여. 날 죽여줘. 병실 침대에 누운 여자가 신음했어요. 온몸이 붕대로 감긴 채 그녀는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10년 전 그녀는 화려한 펜트하우스의 안주인이었죠. 지금은 산업재해로 죽어가는 청소 노동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 씨? 그 목소리. 10년 만에 듣는 잊을 수 없는 그 남자의 목소리. 왜? 당신이 여기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에게는 행운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연은 26살의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남편 준혁은 대한건설 회장의 외아들이었죠. 결혼식은 화려했어요. 하객만 1000명이 넘었습니다. 서연은 꿈만 같았어요. 가난한 식당집 딸이었던 자신이 이렇게 신데렐라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행복은 3년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박희숙 여사는 처음부터 서연을 탐탁지 않게 여겼어요. 집안도 없는 게 감히 우리 아들과 결혼을 해? 그 말을 귓속말로 수없이 들어야 했죠. 그래도 서연은 참았습니다. 준혁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게 무너졌어요. 준혁 오빠, 나 임신했어. 대학 동창 유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준혁의 첫사랑이었죠. 서연보다 먼저 준혁을 만났던 여자였어요.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책임져줘야 해. 이 아이는 오빠 아이야. 준혁은 부인하지 않았어요. 미안해, 서연아. 나 정신없었던 순간이 있었어. 서연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배신감에 숨이 막혔죠. 하지만 더 끔찍한 건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어요. 서연 씨, 이혼해주세요. 위자료는 충분히 드릴게요. 박희숙 여사는 냉정했습니다. 마치 계획된 일처럼 서류까지 준비해 왔어요. 서연은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시어머니, 제발이요. 저 정말 준혁 씨를 사랑해요. 하지만 소용없었죠. 3개월 후 서연은 빈손으로 쫓겨났습니다. 위자료라고 준 돈은 고작 3천만 원. 3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그게 전부였어요. 서연은 원룸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난한 삶으로 다시 추락한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였어요. 아버지가 실종된 건 아빠가 안 보인대요. 어머니의 전화를 받은 날 서연은 고향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대한건설 하청업체에서 일하고 계셨거든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회사는 말했습니다. 퇴근하셨는데요? 저희는 몰라요. 경찰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성인 실종은 48시간 지나야 수사 들어갑니다. 서연은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찾아 헤맸지만 아무 단서도 없었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어요. 아버지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죠. 서연은 이제 36이 되었어요. 청소 일용직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재혼은 생각도 못했죠. 어머니는 아버지를 기다리다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서연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연은 고층 빌딩 외벽 청소 작업을 하다가 추락했어요. 안전줄이 끊어진 거죠. 회사는 또 말했습니다. 직원 과실이에요. 산재 처리 안 됩니다. 병원에 실려온 서연은 온몸이 부서진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실 문이 열렸어요. 서연 씨? 10년 만에 듣는 목소리. 준혁이었습니다. 준혁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10년 전보다 더 날카로워 보였어요. 정장 차림에 고급 시계를 찬 그는
여전히 재벌 2세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무언가 지쳐 보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준혁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힘도 없었죠. 온몸이 깁스와 붕대로 감겨 있었거든요. 왼쪽 다리는 분쇄골절, 갈비뼈 세대가 부러졌고 척추도 손상을 입었습니다. 병원비는 제가 낼게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서연은 비웃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당신 도움 같은 건. 서연 씨, 제발이요. 이건 제 잘못이에요. 당신 잘못?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당신이 뭘 잘못했는데요? 10년 전에 날 버린 거? 아니면 내 아버지를 죽인 거? 순간 준혁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모르쇠 하지 마세요. 서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대한건설 하청업체에서 일하다가 실종됐어요. 10년 전 내가 당신한테 쫓겨나던 바로 그때요. 그리고 지금까지 안 나타나셨죠. 당신네 회사가 뭘 했는지 나는 알아요. 준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몰랐다고? 서연이 고개를 돌려 준혁을 쳐다봤어요.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죠. 당신은 항상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유진이 임신했을 때도, 시어머니가 날 내쫓을 때도, 내 아버지가 사라졌을 때도 다 몰랐다고 했죠. 그렇게 살면 편하겠네요, 준혁 씨?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준혁 오빠 여기 있었어?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든 화려한 차림의 여자였죠. 서연은 그 얼굴을 알아봤어요. 수아, 고등학교 때 자신을 괴롭혔던 그 여자, 이수아였습니다. 수아는 서연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서연이 아니야? 당신이 왜 여기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아는 웃었어요. 그 웃음은 10년 전과 똑같았죠. 비웃음이었어요. 나는 준혁 오빠 약혼녀거든. 모르고 있었어? 서연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준혁과 수아가 약혼했다고? 준혁 오빠, 이 사람이 누군데 병문안을 와? 설마 전부인? 수아가 깔깔 웃었어요. 어머, 완전 재밌는데? 고등학교 때 내가 그렇게 괴롭혔던 애가 오빠 전부인이었네? 수아야, 그만. 준혁이 말렸지만 수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너 정말 불쌍하다. 예전에도 불쌍했는데 지금은 더 불쌍해 보여. 청소부 하다가 떨어졌다며? 완전 웃기지 않아? 서연은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죠. 나가줘요. 둘 다 나가. 왜? 내가 뭐 잘못했어? 사실을 말한 건데? 수아는 더욱 신이 났습니다. 있잖아, 서연아. 너 아버지 찾고 있다며? 10년 동안 못 찾았지? 그거 알아? 내 아버지. 수아. 준혁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수아는 이미 말을 꺼냈죠. 내 아버지 10년 전에 건설 현장에서 죽었어. 산재 은폐하려고 시체를 몰래 묻어버렸거든. 우리 아버지 회사에서 한 일이야. 재밌지? 서연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다고?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이야. 거짓말이 아니야. 준혁 오빠도 알고 있었어. 그치, 오빠? 수아가 준혁을 쳐다봤어요.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정하는 거였어요. 서연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심전도 기계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죠.
서연의 심박수가 급격히 올라갔어요.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환자분, 진정하세요. 보호자분들 나가주세요. 준혁과 수아는 밖으로 밀려났어요. 복도에서 준혁이 수아의 팔을 잡았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한 거야? 왜? 사실인데 뭐 어때? 어차피 알게 될 거잖아. 수아는 태연했어요. 그리고 준혁 오빠, 잊지 마. 우리 아버지가 너희 회사 지분 30% 갖고 있어. 나랑 결혼 안 하면 회장 자리 물 건너가는 거야. 준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함정에 빠져 있다는 걸. 10년 전에도 지금도 그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기적적으로 회복했어요. 의사들도 놀랐죠. 보통 이 정도 부상이면 반년은 입원해야 하는데 서연의 회복력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서연 본인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빨리 회복한 진짜 이유를요. 복수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밝혀내고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집념이 서연을 살린 거였죠.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아버지가 철골 더미에 깔려 신음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연은 이를 악물고 재활 운동을 했어요. 다리가 아파서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복수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고통은 견딜 수 있었거든요. 퇴원하던 날 서연은 병원 앞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수척한 남자였어요. 깊은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죠. 남자는 조심스럽게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연 씨죠? 제 이름은 태식이라고 합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서연 씨 아버지, 서진우 씨와 함께 일했던 사람이에요.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라니. 10년 만에 처음 만나는 아버지의 동료였어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태식은 주변을 살피더니 서연에게 명함을 건넸어요. 노동권익센터 상담사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죠. 서연은 태식을 따라갔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거든요. 태식의 사무실은 낡은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은 온통 서리로 가득했어요. 산재 사건 관련 자료들이었죠. 태식은 서연에게 커피를 건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10년 전까지 대한건설 하청업체에서 현장 감독으로 일했었습니다. 태식이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는 마치 고해성사를 하듯 말을 시작했죠. 2015년 3월 15일 밤이었다고 했습니다. 대한건설 신축 현장에서 야간 작업을 하고 있었대요. 당시 공사가 지연돼서 회사에서 무리하게 일정을 밀어붙이고 있었다고 했죠. 안전 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작업을 강행했다는 거예요. 그날 밤 11시쯤 5층 철골 구조물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서진우 씨는 그 아래에 계셨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했죠. 태식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그날의 참혹한 광경을 떠올리는 듯 했어요. 현장에 있던 간부들이 급하게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건설 본사에서 이사가 직접 내려왔어요. 박수진이라는 사람이었죠. 바로 이수아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사람이 냉정하게 명령했다고 했어요. 산재 처리하면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니 사고를 은폐하라고요. 시체를 치우라고 했대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셨다니. 태식은 계속 말했어요. 그들은 서진우 씨의 시신을 현장 부지 한쪽에 묻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CCTV 영상을 전부 삭제했어요. 경찰에는 정상 퇴근했다고 거짓말을 했죠.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는 거예요. 사람 하나 죽은 걸 그렇게 쉽게 덮어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이후로 단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태식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죄책감 때문에 회사를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증거를 모았다고 했어요.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으로요. 태식은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당시 작업일지, 안전 점검 기록 조작 내역, CCTV 삭제 기록, 그리고 매장 위치를 표시한 지도까지 들어 있었어요. 서연 씨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같은 방식으로요. 태식이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또 산재 은폐를 하려고 한다는 걸 알았다고 했죠.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대요. 이번에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증거로 그들을 법정에 세울 수 있습니다. 복수하세요, 서연 씨.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받았습니다. 파일이 묵직했어요.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이 이 안에 담겨 있었죠. 그날 밤 서연은 원룸으로 돌아와 파일을 펼쳤습니다.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는데 분노가 치솟았어요. 작업 일지에는 안전 점검 완료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점검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회사는 공기 단축을 위해 안전을 무시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고 당일 회의록도 있었어요. 박수진이 직접 은폐를 지시한 증거였죠. 서연은 파일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태식과 함께 기자회견장에 섰어요.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폭로했어요. 10년 전 산재 은폐 사건,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최근 자신이 당한 사고까지요. 태식은 증거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다음 날 포털 사이트는 난리가 났어요. 재벌 기업 산재 은폐 10년 만에 드러나라는 기사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죠. 댓글은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어요. 대한건설 주가는 하루 만에 15% 폭락했습니다. 박수진 이사는 급하게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소용없었어요.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거든요. 그리고 이틀 후 준혁이 서연을 찾아왔습니다. 서연의 원룸 문을 두드린 건 밤 10시였어요. 문을 열자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초췌해져 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정장도 구겨져 있었죠. 제발 그만해요, 서연 씨. 준혁의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서연은 그를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10년 전 자신을 버렸던 그 남자. 아버지의 죽음을 알면서도 침묵했던 그 남자.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궁금했죠. 준혁은 회사가 무너지고 있다고 했어요. 수천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주가 폭락으로 협력업체들도 연쇄부도 위기라고 했죠. 그러니 제발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애원했어요. 서연은 한참을 그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차가웠어요. 제 아버지 한 분 목숨이 수천 개 일자리보다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한 걸음 다가갔어요. 10년 전에도 똑같았다고 했죠. 어쩔 수 없었다고,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그런 변명만 늘어놓았다고요. 이제는 그 말들이 지겹지도 않냐고 물었습니다. 서연은 준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요. 수아가 병실에서 다 말했다고 했죠. 준혁도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었다고요. 준혁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는 정말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10년 동안 침묵했던 겁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서연이 차갑게 말했어요. 법정에서 증언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준혁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라고 했죠. 준혁은 서연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비틀거리며 문을 나갔습니다. 서연은 문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저 하늘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계실까요? 서연은 눈을 감았어요.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시민단체 회원들이 피켓을 들었죠. 산재 은폐 처벌하라, 노동자 생명 지켜라는 구호가 법정 밖을 가득 메웠습니다. 피고인석에는 박수진이 앉아 있었어요. 이수아의 아버지이자 대한건설 상무이사였던 그는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죠. 그 옆에는 당시 현장 소장이었던 사람들도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10년을 기다린 이 순간이었죠. 태식도 서연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중년의 여성 판사였어요. 엄격해 보이는 인상이었죠. 피고인 박수진, 일어서세요.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재판이 진행됐어요.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증거인멸, 사체유기죄. 죄목만 해도 4가지였어요. 박수진의 변호사는 유명한 로펌 소속이었습니다. 비싼 변호사를 고용한 거죠. 증인 신문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 증인은 태식이었습니다. 태식은 증인석에 섰어요. 선서를 하고 증언을 시작했죠. 그날 밤의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철골이 무너지는 소리, 서진우 씨의 비명, 그리고 박수진이 내린 은폐 명령까지요. 피고인 박수진은 직접 현장에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사고는 없었던 일로 한다. 시체를 처리하고 모든 증거를 없애라. 만약 이 일이 새어나가면 너희도 공범이 된다. 그렇게 협박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박수진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죠. 이에 있습니다. 증인의 증언은 직접 증거가 아닙니다. 단순한 기억에 의존한 진술일 뿐이죠. 하지만 검사가 자료를 제출했어요. 당시 현장의 작업일지, 안전점검 기록, CCTV 삭제 로그까지요. 모두 태식이 10년 동안 모아둔 증거들이었습니다. 변호사는 할 말을 잃었어요. 두 번째 증인이 호명됐습니다. 증인 강준혁, 증인석으로 나와주세요. 서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준혁이 증인으로 나온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보니까 가슴이 답답했죠. 준혁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선서를 했어요. 법정 안이 조용해졌죠. 모두가 그의 증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물었어요. 증인은 2015년 당시 대한건설 기획실장이었죠? 사고 은폐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준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어요. 준혁은 계속 증언했습니다. 사고 다음 날 비상임원회의가 열렸다고 했어요. 그 자리에서 박수진이 보고했다고 했죠. 산재 사고가 발생했지만 잘 처리했다고,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했다고요. 당시 회장이었던 준혁의 아버지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박수진 이사를 칭찬했습니다. 위기 관리를 잘했다고요. 준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서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죠. 회장까지 연루된 거였어요. 단순히 현장 책임자의 일탈이 아니라 회사 전체가 조직적으로 은폐한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1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까? 검사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회사를 지켜야 한다는 명분 아래 저는 비겁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서연 씨, 정말 죄송합니다. 준혁이 방청석의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사과를 받아줄 수 없었죠. 증인 신문이 끝나고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박수진의 변호사는 필사적으로 변호했어요. 당시 상황이 급박했다고, 회사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검사는 단호했습니다.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한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피고인들은 한 사람의 죽음을 돈으로 계산했습니다. 보상금이 아까워서 시체를 땅에 묻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용서받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재판은 3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마침내 판사가 선고일을 잡았습니다. 2주 후였죠. 법정을 나서는데 이수아가 서연을 가로막았어요. 그녀는 화가 잔뜩 나 있었습니다. 만족해?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수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서연은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먼저 제 아버지를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건 사고였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사고를 은폐한 건요? 시체를 유기한 건요? 그것도 사고였나요? 수아는 할 말을 잃었어요. 서연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고등학교 때 당신이 날 괴롭힌 것도 기억나요? 급식비를 뺏고 교실에서 물을 끼얹고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줬죠. 그때는 재미있었나요? 수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지금 복수를 당하는 기분이 어때요? 서연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수아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섰어요. 그녀의 뒷모습은 초라해 보였죠. 그날 밤 서연은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2주 전에 유골을 발굴해서 장례를 치렀거든요. 10년 만에 제대로 된 장례였어요. 묘비에는 서진우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빠,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선고만 받으면 돼요. 그 사람들이 처벌받는 거 보고 아빠한테 말씀드릴게요. 이제 편히 쉬셔도 된다고요.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고일이 밝았습니다. 2주라는 시간은 서연에게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밤 악몽을 꿨죠.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는 꿈, 박수진이 비웃으며 법정을 나가는 꿈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선고일 아침, 서연은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었죠.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어요. 2주 동안 5kg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법정으로 가는 길에 태식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서연 씨, 준비됐어요? 태식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가고 있어요. 서연은 짧게 대답했어요. 법정은 지난번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폭발적이었거든요. 재벌 기업의 산재 은폐 사건은 연일 뉴스 톱 기사를 장식했어요. 시민단체들도 대거 몰려왔죠. 정의 실현, 노동자 인권 보호라는 플래카드가 법원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서연이 법정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녀는 지난 2주 동안 산재 피해자들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방청객들이 서연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원의 눈빛이었죠. 피고인석에 박수진이 앉았습니다. 그는 수갑을 차고 있었어요. 재판 도중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됐었거든요. 그의 얼굴은 2주 전보다 훨씬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교도소 생활이 그를 늙게 만든 것 같았어요.
방청석 뒤쪽에 이수아도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지만 눈이 퉁퉁 부은 게 보였어요. 지난 2주 동안 울기만 했던 것 같았죠. 오전 10시 정각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전원 기립. 법정 안에 모든 사람이 일어났어요. 판사가 자리에 앉자 다시 착석 명령이 떨어졌죠. 서연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히 고여 있었어요. 판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피고인 박수진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숨죽였어요.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습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합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판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여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고 후에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은폐를 지시했다고 했죠.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판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증거인멸죄 및 사체유기죄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려 정숙을 명령했지만 사람들의 흥분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박수진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7년. 서연은 그 숫자를 되뇌었어요. 10년 동안 기다린 결과치고는 짧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처벌은 받는 거였죠. 판사는 부가 설명을 덧붙였어요. 피고인이 권력과 재력을 이용해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어떠한 사과나 보상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양형에 고려됐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이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는 경종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죠. 다만 판사가 말을 멈췄어요. 대한건설 강준혁 전 기획실장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준혁은 당시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단순히 은폐 사실을 알고만 있었다는 이유로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게다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공소시효도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럼 준혁은 처벌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서연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판사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유족분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은 법입니다. 강준혁 씨에 대한 처벌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서연은 주저앉았어요. 태식이 황급히 그녀를 부축했죠. 선고가 끝나고 법정이 해산됐습니다. 기자들이 서연에게 몰려들었어요. 마이크가 사방에서 날아왔죠. 판결에 만족하십니까? 준혁 씨가 처벌받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걸어 나갔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오자 누군가 그녀를 불렀어요. 서연 씨, 준혁이었습니다. 그는 법정 구석에서 모든 걸 지켜봤던 거였어요. 준혁은 서연에게 다가왔죠. 미안합니다. 정말. 서연은 그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 사람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알고도 10년간 침묵했던 사람이 그냥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나는 거였어요. 미안하다고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당신은 법적으론 처벌받지 않을지 몰라도 평생 그 죄책감 안고 살 거예요. 그게 당신이 받을 벌이에요. 준혁은 고개를 숙였어요. 서연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가다가 멈춰 섰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죠. 그나저나 수아랑 결혼은 어떻게 됐어요? 준혁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파혼됐어요. 수아네 아버지가 감옥에 가니까 박 이사 측에서 먼저 결혼을 취소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나 그런 관계였던 거죠.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는 이익이 사라지면 끝나는 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태식과 함께 작은 식당에 앉아 있었어요. 승리의 축배를 들어야 할 자리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서연 씨, 그래도 이겼잖아요. 태식이 소주잔을 들며 말했어요. 네, 이긴 건 맞죠? 서연도 잔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술을 마셨어요. 승리의 기쁨보다는 씁쓸함이 더 컸죠. 10년이라는 시간을 돌려받을 순 없었으니까요.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서연 씨, 저 수아예요. 이수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어요. 만나줄 수 있어요? 할 말이 있어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디서요? 1시간 후 서연은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수아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죠.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수척하고 지쳐 보였어요. 서연아.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아는 벤치에 앉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10년 전 그렇게 당당하고 오만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지금의 수아는 그저 무너진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이 여자는 고등학교 때 자신을 괴롭혔던 가해자였고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의 딸이었죠.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수아를 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말해요. 뭐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수아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나 사실은 다 알고 있었어.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아버지가 집에 돌아왔을 때 봤거든. 옷에 피가 묻어 있었어. 흙도 잔뜩 묻어 있었고 나는 물어봤어. 아빠 무슨 일 있었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했어.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현장에서 사고가 났다. 한 명 죽었는데 잘 처리했다. 그렇게 말했어. 너무 태연하게. 서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죠. 수아는 계속 말했어요. 그날 밤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눈 대화를 우연히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시신을 처리했는지, 회사에 어떻게 보고할 건지까지요. 16살이었던 수아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대요.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했죠. 왜냐면 나는 그때 이미 내가 준혁 오빠 만나는 거 알고 있었거든. 수아가 서연을 쳐다봤어요. 준혁 오빠는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야. 중학교 때부터 짝사랑했어. 그런데 오빠는 널 선택했잖아. 나는 너무 질투가 났어.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복수하고 싶었어. 수아의 고백이 이어졌어요. 죽은 사람이 서연의 아버지라는 걸 알았을 때 수아는 기뻤다고 했습니다. 이제 서연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대요. 재벌가 며느리 자리에서 쫓겨나고 행복했던 결혼 생활도 깨지고 모든 걸 잃게 될 거라고 예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혁 오빠 어머니한테 귀띔해줬어. 유진이 준혁 오빠 아이를 임신했다고. 사실 그것도 내가 유진이를 사주한 거야. 유진이한테 돈을 줬어. 준혁 오빠를 유혹하라고.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모든 게 계획된 거였다는 말이었습니다. 준혁의 외도도, 유진의 임신도, 이혼도 전부 수아가 뒤에서 조종한 일이었던 거죠. 미쳤어.
당신 정말 미쳤어.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나 미쳤었어. 질투에 눈이 멀어서 정말 미친 짓을 한 거야. 그녀는 계속 털어놨습니다. 서연이 이혼하고 나서도 괴롭힘은 계속됐다고 했어요. SNS에 익명으로 서연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고 서연이 취직하려는 곳마다 방에 전화를 넣었다고 했죠. 서연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싶었대요. 그리고 3개월 전 내가 사고 당한 것도 수아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내가 시킨 거야.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내가 일하던 청소회사에 압력을 넣었어. 우리 아버지 회사 협력업체였거든. 안전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말라고, 점검도 대충 하라고. 그러면 언젠가 사고가 날 거라고 생각했어.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추락사고가 단순한 불운이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수아가 의도적으로 만든 사고였던 겁니다. 살인 미수나 다름없었죠. 넌 사람이 아니야. 서연이 일어섰어요. 수아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해? 양심이 생겼어? 아니면 내 아버지 감옥 가니까 무서워진 거야? 수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경찰에 가서 자수해. 서연이 차갑게 말했어요. 내가 한 일을 전부 경찰에 말하라고.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야.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 내일 당장 갈게. 그녀는 일어서며 서연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서연아, 나는 내가 용서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 그럴 자격도 없다는 거 알아. 그냥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하고 싶었어.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수아는 고개를 숙이고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처량해 보였죠. 서연은 한강을 바라봤어요. 강물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도 이 강물처럼 흘러갔지만 그 안에 담긴 상처들은 여전히 아물지 않았어요. 다음 날 수아는 정말로 경찰서에 갔습니다. 모든 걸 자백했어요. 서연의 사고를 의도적으로 유발한 것, 10년 동안 괴롭힘을 지속한 것, 그리고 준혁과 서연의 결혼을 파탄낸 음모까지요.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일주일 후 수아도 구속됐어요. 살인 미수와 상습 협박죄로요. 소식을 들은 서연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어 가고 있었어요. 박수진은 감옥에 갔고 수아도 감옥에 갔죠. 하지만 마음 한쪽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이 또 찾아왔어요. 서연 씨, 이제 그만 멈출 수 없을까요? 준혁은 지쳐 보였습니다. 수아까지 감옥에 갔어요. 회사는 거의 망했고요. 이제 됐잖아요. 복수는 충분히 하셨잖아요. 서연은 그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충분하다고요? 그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는데, 내가 잃어버린 10년이 돌아오지 않는데 뭐가 충분해요? 준혁은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당신,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서연이 준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아버지 말이에요. 강 회장님, 그분도 10년 전 그 은폐에 가담했잖아요. 그분은 아직 멀쩡히 회장 자리에 앉아 계시던데요. 준혁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버지는 고령이시고 건강도 안 좋으세요. 제발, 건강이 안 좋으면 범죄를 저질러도 되나요?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다음 주에 추가 고소장을 제출할 거예요. 강 회장을 상대로요. 준혁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서연은 강태준 회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10년 전 산재 은폐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서 방조제와 증거인멸 교사제를 적용한 거였죠.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한건설은 휘청거렸어요.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에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찍었죠.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계약을 해지했고 신규 프로젝트도 전부 중단됐습니다. 한때 업계 3위였던 대한건설은 이제 부도 위기에 몰려 있었어요. 준혁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투자자를 찾아다니고 채권자들을 설득하고 직원들의 임금을 지키기 위해 애썼어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그리고 마침내 강태준 회장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72살의 노인이었어요. 휠체어를 타고 검찰청에 나타난 강 회장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한때 건설업계를 주름잡던 거물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늙고 병든 노인일 뿐이었죠. 조사는 6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강 회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현장 상황을 몰랐다고 박수진이 임의로 처리한 일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준혁의 증언과 당시 회의록이 그의 거짓말을 폭로했어요. 2015년 3월 16일 임원회의에서 피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사가 회의록을 읽었어요. 이번 사고 처리는 잘했다.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주지 않고 마무리한 박 이사의 판단을 높이 평가한다. 이것이 모른다는 말입니까? 강 회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그도 구속됐어요. 70 넘은 나이에 수갑을 차고 교도소로 향하는 강 회장의 모습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서연은 그 장면을 TV로 지켜봤어요. 복수는 완성됐습니다. 박수진, 이수아, 강태준. 세 사람 모두 감옥에 갔어요. 그들이 10년 전에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였죠.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이게 끝인가? 복수에 성공했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공허함만 밀려왔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고 잃어버린 시간도 되돌릴 수 없었죠. 그날 밤 서연은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향을 피웠어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아빠, 다 끝났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 다 벌 받았어요. 감옥에 갔어요. 이제 아빠도 편히 쉬실 수 있겠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요. 근데 아빠, 저는 왜 이렇게 허전한 걸까요? 복수했는데 하나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10년 동안 복수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뭘 해야 할지 몰랐죠. 며칠 후 태식이 서연을 찾아왔습니다. 서연 씨, 제안이 있어요. 태식은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우리 노동권익센터에서 같이 일해요. 서연 씨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산재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저는 법도 모르고 전문 지식도 없는데요. 경험이 있잖아요. 태식이 말했습니다. 서연 씨가 겪은 일, 쌓아온 과정. 그게 가장 큰 자격이에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서연은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서연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노동권익센터에서 산재 피해자들을 상담하고 그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뿌듯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센터의 정식 상담사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산재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들, 진실을 밝히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서연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싸우세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녀의 말에는 힘이 있었어요. 직접 싸워서 이긴 사람의 말이었으니까요.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서연은 센터 사무실에서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그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정장이 아닌 평범한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이었죠. 무슨 일이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대한건설 파산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회장이 수감되고 경영이 악화되면서 결국 법정 관리를 거쳐 파산했다고 했어요. 직원들은 다른 회사로 전직했고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죠. 50년 역사의 회사가 그렇게 사라진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쩌실 건데요? 서연이 물었어요. 준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새로 시작하려고요.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차렸어요.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일하고 있어요. 그는 거칠어진 손을 보여줬어요. 처음으로 제 손으로 땀 흘려서 돈을 벌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이제야 알았어요.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서연 씨, 준혁이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우리, 안 돼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10년 전에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대답이었죠. 알아요. 그냥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는 일어서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센터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거나 뭐든지요. 서연은 명함을 받았어요. 준혁은 문을 나서다가 멈춰 섰습니다. 서연 씨, 행복하세요. 정말로요. 그리고 그는 떠났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나무들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죠. 10년간의 복수는 끝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었고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이제는 앞을 보고 살아갈 차례였죠. 서연은 책상 위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찍은 어린 시절 사진이었어요. 아빠, 저 이제 괜찮아요.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였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서연의 새로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되고 있었죠.